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3년 전쯤 유방암 선고받고 열심히 치료하여 많이 회복된 60대 아줌마예요. 옛날엔 60대라 하면 할매였는데 지금 저한테 할매라고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물론 항암 수술과 항암 치료 등을 거치며 머리도 다 빠지고 살도 쪽 빠져버려서 제가 봐도 할매 비주얼이긴 하네요. 젊은 시절 늘 통통했기에 365일 다이어트를 해야 했던 때가 오히려 그리워요. 지금은 특히나 볼살이 왜 이리도 빠져버렸는지 해골이 따로 없습니다.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암 과정은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전 완전 초기에 발견된 게 아니라 2기와 3기 사이쯤에서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항암을 해야 살 수 있었죠.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간병해준 딸내미가 없었다면 전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가엾고도 대견스러운 우리 딸내미. 너무 미안하게도 우리 딸내미는 몇 년간 절 간병한다고 생업도 뒤로하고 연애도 못해보고 30대가 되어버렸네요.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지만 그래도 애미로서 우리 딸이 30대 중반이 넘어가기 전에 얼른 시집을 보내고픈 마음입니다. 사연을 듣는 여러분 중에 괜찮은 사윗감을 알고 계시는 분은 중매 한번 사주세요. 우리 딸 진짜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답니다. 제가 보증할게요. 제가 너무 딸 얘기만 하다 보니 외동딸 하나 있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전 아들 둘에 막내딸 하나, 이렇게 3남매를 낳았답니다. 하지만 아들 둘과는 제가 암에 걸린 걸 알았을 즈음 절연하고 말았어요. 어찌 보면 암에 걸린 것도 두 아들놈들이 한평생 내게 스트레스를 줘서인지도 모르겠네요. 그 정도로 제게 아들들은 자식 새끼가 아니라 악마 같은 존재였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악마라고 표현하는지 제가 독해 보이시나요? 제가 살아온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들들만 생각하면 요즘에도 자다가 눈이 번쩍 뜨입니다. 하도 억울하고 분통해서요. 오죽하면 항암치료 중에도 우울증 약은 빼놓지 않고 복용했을까요? 다 두 아들놈 탓이죠. 지내 어졌을적 아팠을 때는 한밤중에 들쳐업고 병원까지 뛰어가기도 하고 밤새 간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자식 새끼 키워봐야 하나 소용없다는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더군요. 머리가 점점 커지니 엄마인 저를 무시하고 속여먹고 개 난리를 피우더군요. 급기야 제가 암에 걸렸을 땐 진짜 후레자식같이 행동하여 제가 기암을 토하고는 천륜을 끊어버렸죠.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행동인 것 같아요. 요 몇 년간 소식도 안 듣고 보지도 않으니 아주 살 것 같습니다. 전 죽을 때까지 딸 하나만 내 자식이라 여기고 살아가려 해요. 구구절절한 저의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사연살롱 구독자분들께서 같이 분노해 주시면 제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질 것 같네요.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제 이름은 김숙래예요. 엄마가 서울 구경 갔다가 숭례문 근처 산팥집에서 나왔다고 해서 숙래죠. 뭔가 숭한 이름이죠. 그래도 딸내미 이름을 너무 막 지은 거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어렸을 적 이름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한테는 서울 숭례문 근처에 놀러 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험이었나 봐요. 그때가 생애 첫 서울 구경이었을 정도로 시골 촌사람이었거든요. 우리 가족 모두 구멍가게 하나 없는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았죠. 우리 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못 사는 집이었어요. 비 오고 눈 오고 할 때면
양철 바게스를 비 새는 곳에 받쳐놓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태풍이라도 올라치면 집이 날아가진 않을까 걱정하며 잠도 못 잤었죠. 우리 친정 부모님은 그토록 열심히 사셨는데 왜 항상 찢어지게 가난했던 걸까? 아직도 의문이에요. 사채 한번 안 부리고 가족 모두 허리띠 꽉 졸라매고 살았는데 말이죠. 맨날 꽁보리밥만 먹으니 방구만 뿡뿡 나오고 소화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한때 도시락에 보리밥을 많이 섞어서 싸왔는지 쌀밥만 싸왔는지 학교에서 검사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와 비슷한 연배이면 그 시절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선생님도 가난한 제 형편을 아시니 전 검사도 받지 않고 그냥 패스였어요. 어차피 젓가락으로 한술 뜰 수도 없을 정도로 밥알이 푸드득 다 떨어져 버리는 100% 꽁보리밥만 싸갔기 때문이죠.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라도 잡곡을 꼭 섞는 시대인데 옛날 얘기하니까 참 재미있네요. 물론 시골에서 부자여봤자 서울 부자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 있었어요. 멋들어진 파란색 기와지붕집이었는데 그 집 사람들은 다들 외모도 어찌나 서양 배우처럼 찐하게 생겼던지 우리 동네에선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 집 막내 아들인 민철 오빠는 제 또래여서 더 눈길이 갔어요. 전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시골 읍내에 있던 옷공장에 취직해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죠. 그날도 피곤한 노동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옷공장을 나서는데 웬 오토바이가 끼익 하고 내 앞에 서더군요. 이쁜이, 뒤에 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아, 깜짝이야. 민철 오빠 맞아요? 이 오토바이는 어디서 났대요? 저는 못 이기는 척하며 민철 오빠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죠.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역시나 까만 오토바이를 타고 온 파란 기와집 막내 아들 민철 오빠가 마치 왕자님처럼 느껴지더군요. 너무 멋있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민철 오빠는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절 다른 사람들이 놀리는 것 마냥 숭례문이라 안 부르고 늘 이쁜이라 불렀지요. 그것도 제 가슴을 설레게 하는 포인트였어요. 이쁜이, 앞으로 이 오빠가 옷공장까지 오토바이로 매일 출퇴근 시켜줄게. 버스 타지 말고 집에서 기다려. 알았지? 박력 넘치는 민철 오빠가 너무 멋있었죠. 시골에서 남자 손 한번 안 잡아본 순진했던 전 나한테 잘해주던 부잣집 아들 민철 오빠한테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시골 촌구석에서 오토바이 타던 백수 날라리였는데도 말이죠. 순박했던 저는 콩깍지가 씌어도 제대로 씌었었죠. 그렇게 오토바이로 출퇴근시켜주며 우리는 누가 사귀자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어요. 조그만 시골 구석에서 우리가 손잡고 다니며 연애한다는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버렸죠. 급기야는 민철 오빠의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전 그 부잣집 안방으로 불려가게 되었죠. 야, 너 여기 앉아라. 너 저기 다 쓰러져가는 빨간 대문집 딸내미 맞지? 그 집이 이 동네에서 제일 못 사는 집이란 건 이 동네 간첩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거지 같은 년이 어디서 우리 귀한 아들을 건드려? 니네 부모는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네가 먼저 꼬셨지? 이 구미호 같은 년. 너 한 번만 우리 아들 또 만나면 내가 니네 집까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감은 보통 집안 아닌 거 다 알고 있지. 당장 꺼져버려. 내 아들 앞에 더 이상 알짱대지 말라고. 평소에는 순박하고 조용한 성격의 저였지만 열심히 사는 부모님 욕까지 하는 걸 보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아줌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평소에 동네에서 마주쳤을 때 인사하면 잘 받아주지도 않더니 어디서 우리 부모님을 들먹거려요. 돈 많으면 다 해요? 얘는 국 끓여 먹었어요. 나 일하는데 오토바이 끌고 와서 먼저 꼬신 건 대개 아드님이 민철 오빠라고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참네. 오빠와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정이 많이 든 것도 아니었기에 전 헤어질 각오까지 하고 그 집 엄마한테 마음껏 질러버리고 나왔어요. 집에 오니 우리 부모님도 민철 오빠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더군요. 아, 숙래야. 그 집 재산이 많고 다들 인물도 좋고 해서 네가 푹 빠져버렸구나. 근데 그 집 인성은 아주 악독하기 그지없더라. 마을 사람들이 인사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말이야. 그런 집에 시집가면 네가 마음고생이 심할 테니 그 집 아들 만나지 말거라. 알아요. 저도 다 안다고요. 우리 집 못 산다고. 안 그래도 그 집 아줌마가 나더러 거진이 어쩌니 한창 욕 듣고 나왔는데 엄마까지 이러실 거예요 정말? 아, 속상해. 괜히 우리 엄마에게 모진 말까지 해가며 집을 뛰쳐나와 버렸어요. 참으로 철없는 행동이었죠. 저도 남친에 대한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남친은 그럴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우리 같이 서울로 야반도주 해버릴까? 나도 시골 촌구석 생활이 지겨워 죽겠어. 사내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서울 땅 한번 밟아봐야지. 난 너만 있으면 돼, 우리 이쁜이. 저도 좀 솔깃하긴 했지만 소심한 제가 엄마 아빠 곁을 떠나기란 쉽지 않았죠. 우리는 양가 부모님의 반대 속에 비밀 연애를 이어갔어요. 늦은 시간에 외출을 못하니 돌담이로 손을 뻗어 손만 잡기도 하고 물레방앗간에서 몰래 뽀뽀도 하고 그렇게 비밀 데이트를 즐겼죠. 그러다 덜컥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아직 20대 중반의 나이였는데도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임신이라니. 동네 창피해서 숨기고만 있다가 배가 불러오는 통에 다 들키고 말았죠. 그 사실을 안 악독한 남친 엄마는 쌩 난리를 치더군요. 야, 이 미친년아. 네가 기어이 애까지 만들어 우리 아들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냐? 임신은 다 여자 탓이야. 네가 조심했어야지. 애만 들어오면 내가 결혼 허락해 줄 줄 알았냐? 하, 참. 천만의 말씀이다. 자, 너 이거 마셔라. 이 약 먹으면 아무리 임신 중기라도 애가 단번에 떨어진단다. 너무 열이 받아서 그 약이 들은 컵을 마당에 던져버렸어요. 유리컵이 쨍그랑하고 산산조각이 났죠. 어머님이나 처마셔요. 난 이 아이 혼자 살아도 꼭 낳을 거니까 상관도 하지 말라고요. 침을 뱉고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내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소심했던 내 성격도 여장군으로 변하더군요.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남친은 집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저를 극진히 돌봐주었고 그새 만삭이 되어 아기 낳을 날이 다가왔죠. 그런데 남친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크게 사고가 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차가 다리에 깔리는 사고였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고 다리 절단도 피할 수 있었지만 다리를 계속 절뚝거리며 다닐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런 험난한 상황에서 첫째 아들을 출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우리 집 방 한 칸에 얹혀 살며 아들 손주까지 출산하자 시모는 마지못해 우리 결혼을 인정하더군요. 그러면서도 너무 열이 받았는지 눈물까지 보이며 내게 독설을 하던 게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나네요. 니년이 기어코 내 아들 오토바이 사고까지 나게 해서 다리 병신 들고 아, 우리 귀한 막내 아들 가여워서 내가 못 살겠다. 손주까지 낳은 마당에 더 이상 결혼 반대해봤자 내 화만 더 북돋으니 내가 신혼집 사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대줄 테니 잘 먹고 잘 살아라. 어찌됐든 부잣집 아들이었기에 시모로부터 집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부분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죠. 이렇게 어느 정도 시댁과의 관계가 정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지자 이번엔 다리를 절게 된 남편이 꼬장을 부리더군요. 남편은 본인이 장애를 안게 됐다는 사실을 너무 비참하게 생각했어요. 더 이상 멋들어지게 오토바이도 탈 수 없었고 친구들 만나러 갈 때도 다리를 절뚝이면 폼이 안 난대나 뭐래나. 남편이 유흥을 즐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토록 집에 안 들어오고 밖으로만 돌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하고 무던히도 많이 싸웠네요. 아니, 자기 맨날 밖으로만 돌고 가정 있는 유부남 맞아? 애기가 아빠가 집에 오면 저 아저씨 누구냐고 그러잖아. 하도 얼굴 보기가 힘드니까 말이야. 대체 빨리 걷기도 힘든 그 다리로 어디를 싸돌아다니는 거냐고. 뭐야, 인연이? 더도 네 서방 다리 병신 됐다고 놀리는 거냐? 네가 이렇게 잔소리를 해대니 이놈의 집구석 기어 들어오고 싶겠냐고. 아, 결혼 괜히 했다. 이렇게 불같이 싸우던 우리 부부도 사이가 좋을 때가 가끔은 있었기에 전 바로 둘째, 셋째까지 임신했어요. 아마 팔팔했던 20대였기에 임신이 잘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독박 육아 신세로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동네 이장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숙래야, 빨리 읍내병원으로 오거라. 지금 니네 엄마 아빠가 경운기에 깔려서 아빠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엄마도 사경을 헤매고 있단다. 얼른 와, 얼른. 네? 우리 엄마 아빠 두 분 다 사고를 당하셨다고요? 안 돼, 엄마 아빠. 돈이 없어 낡은 중고 경운기로 농사를 지으시다가 변을 당하시고 말았어요. 두 분 다 정말 어이없게 돌아가셨죠. 그놈의 돈이 뭔지 있는 돈 좀 모아서 진작에 우리 부모님 경운기 새 것 하나 사드릴걸. 후회해봤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었죠. 지금도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가정생활에 마음이 떠나버린 남편은 우리 부모님 장례식에 한 10분 얼굴만 빼꼼히 비치고 집에 가버리더군요. 그 일로도 대판 싸웠죠. 벌써 집에 가겠다고? 당신 사위 맞아? 정, 그럼 애기들 데리고 집에서 애기 보고 있어. 뭐? 나보고 애를 셋씩이나 혼자 보라고? 나 애들 똥기저귀 가는 것도 못해. 비이상한다고. 집에 혼자 갈 거야. 그리고 다 늙은 노인네들이 이렇게 사고로 단박에 돌아가시면 뭐 자식 입장에선 고마운 거 아냐? 나중에 더 늙고 병들면 자식한텐 짐인 거잖아. 안 그래? 장인 장모 장례식장에서 입에 걸레를 물었는지 후레자식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남편에게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진심으로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했죠.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건 시모를 꼭 빼닮았더군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새끼야. 네가 사람 새끼냐? 장인 장모 장례식장에서 그게 할 소리야. 지옥에나 가버려라. 아, 엄마 아빠 죄송해요.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시댁 식구들의 인성을 말씀하시며 교제를 반대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되더군요. 그런데 지옥에나 가라던 저의 악담이 진짜 현실화된 건지 몇 달 뒤 젊디 젊은 남편이 폐암 판정을 받고 맙니다. 그동안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댔기에 기침이나 각혈을 좀 하는 줄로만 알았지 30대 남편이 폐암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무리 미워했던 남편이라도 우리 새 아이의 아빠인 남편이 암에 걸렸다니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아 두렵더군요. 그게 거의 30여 년 전의 일이니 그땐 암이라고 하면 다 죽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여보,
그러게 술이랑 담배 좀 줄이라고 했잖아. 아직 30대인데 왜 남이야. 당신 가버리면 나 혼자 애 셋을 어떻게 키우며 살라고. 아이, 내가 어딜 가. 의사가 암 걸린다고 다 죽는 거 아니래. 아직 젊으니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살 수도 있다고 했어. 그러니 재수없게 죽는다 어쩐다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담당이를 만났을 때도 의사의 지시만 잘 따르고 조심하면 살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하더군요. 최대한 치료에 집중하기로 하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 정성 들여 간병했죠. 하지만 날라리 남편의 성향은 암에 걸렸어도 여전하더군요. 항암 치료하느라 힘도 없고 다 죽어가는 마당에 저의 눈을 피해 간호사랑 바람이 난 거였어요. 빈 병실에서 간호사랑 쿵떡쿵떡 하는 처참한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해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일단 남편은 살리고 봐야 했기에 최대한 충격을 주지 않으려 했고 간호사한테만 따져 물으려 했어요. 그런데 겁이 난 아가씨 간호사는 지레 겁을 먹고 병원을 바로 그만두더군요.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간호사랑 그 짓을 하려고 성욕 돋우는 약을 많이 먹었던지 간 기능이 완전히 약화되어 간 때문에 하루아침에 중환자실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일주일 중환자실 입원 후 폐암으로 치료받던 남편은 간 때문에 죽고 말았어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죠. 저도 너무 허무해서 눈물 한 방울 안 나더군요. 남겨진 우리 아이들이 걱정될 뿐이었죠. 시모는 아들 장례식장에 와서 또 만만한 저를 쥐잡듯이 잡더군요. 야 이년아, 네가 내 아들 잡아먹은 거다. 그러게 내가 애초에 둘이 붙어있지 말라고 했잖냐?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 아들 살 수 있었는데 네가 죽인 거야. 네가 살인자다. 아, 내 귀한 아들. 우리 불쌍한 아들 같으니라고. 어머님, 애들 아빠 간호사랑 바람 피려고 허튼 약 먹었다가 간기는 약화되어 죽은 거예요. 의사 말 듣고 차분히 항암 치료했다면 살았을 거라고요. 왜 내가 살인자예요? 난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그제서야 억울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남편이 죽었으니 시댁의 경제적 지원은 다 끊어지겠지만 오히려 시원했어요. 드디어 시댁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시댁에서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죽고 몇 주 뒤, 시모는 갑자기 평소 예뻐하지도 않던 내 아들들을 시댁으로 데려가겠다며 우기더군요. 내 아들의 자식들이니 내가 손자 둘을 데리고 가야겠다. 막내 딸내미는 네가 키우고 손자 둘은 내가 데려가서 키우마. 그때가 세상 살면서 가장 열받았던 때인 것 같아요. 뭐라고?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 아들을 뺏어가겠다고? 할매요, 노망났어? 당신 아들 죽었으니 난 더 이상 이 집 며느리도 아니요. 평소에 손자를 예뻐하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뭔 지랄이야.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앞으로 내 눈에 머리털 하나 보이지 마셔. 나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깐. 말도 안 되는 시모한테 엄포를 놓자 깨갱하고 사라지더군요. 그때 당시엔 내 아들들이 마냥 사랑스럽기만 했죠. 진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새끼들이었어요. 나중에 그 아들들이 내게 후레자식보다 못한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쨌든 그렇게 무일푼으로 저 혼자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세 아이들을 키워야만 했어요. 너무 막막했죠. 살던 집도 15명이었으니 당연히 쫓겨났어요. 겨우 다른 동네 지하방에 월세집을 얻고는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다행히도 주인집 할머니가 좋으신 분이라 우리 아이들을 좀 봐주신다고 하더군요. 그 시간을 쪼개 돈을 벌러 다녔죠. 파트타임 알바로 어느 정도 돈을 모았지만
새 아이들을 키우려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땐 은행 업무 볼 줄도 몰랐는데 어쩌다 대출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내 가게를 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거의 올 대출로 말이죠. 음식 솜씨 좋은 친정엄마 어깨너머로 배운 요리 실력으로 돈가스 집을 냈어요. 그때만 해도 특히 시골엔 경양식집이 잘 없었을 때라 읍내에 돈가스 집을 차리니 줄을 설 정도로 잘 되더군요. 저 혼자 하기엔 벅차서 일하는 사람도 고용하고 가게를 조금씩 확장도 했죠. 제가 직접 모든 걸 다 하지 않아도 되니 그 시간에 또 목 좋은 곳을 찾아 분점을 냈어요. 저도 몰랐지만 제가 상업적 마인드가 있었나 봐요. 그땐 카드보다 주로 현금 계산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기에 장사가 잘 될 때면 박스채로 현금을 들고 와 돈을 세다가 잠드는 날도 많았어요. 아들 둘과 딸 하나, 우리 아이 셋을 잘 키워야만 한다는 책임하에 내 한 몸 부서져라 이랬던 것 같네요. 그런데 너무 돈 버는 데만 집중해선 탓일까요? 우리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사춘기 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질풍노도의 시기이니 언젠간 돌아오겠지란 마음으로 기다려줬지만 학교 선생님께 연락이 오기 시작하니 저도 불안해지더군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두 아들놈들이 치는 사고의 스케일도 점점 커졌고요. 급기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날도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쫓아갔죠. 경찰서 책상 앞에 머리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 내 아들을 보니 벌써부터 눈물이 나고 심장이 벌렁이더군요. 최선중 보호자 되세요? 이리 와봐요. 이 새끼를 어떻게 키운 겁니까? 학교에서도 벌써 퇴학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고를 많이 쳤으면 애미로서 자식이 못 돌아다니게 딱 잡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애들 잘 못 챙긴 제 잘못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이번엔 안 됩니다. 이 새끼는 정상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가둬도 시원찮을 판이라고요. 예, 완전히 사이코예요, 사이코. 어린 게 남의 양조장에 몰래 들어가서 술을 다 훔쳐먹질 않나. 또 그 술을 몽땅 퍼다가 근처 부잣집 우물에 다 부어버려서 몇 천만 원짜리 비당 있는 거를 다 죽게 만들었다고요. 일단 보호자가 이 돈 다 물어줘야 하고 애는 소년원에 보내야겠습니다. 그렇게 첫째 선중이는 만 14세가 될 때까지 소년원에 들락거렸고 그 이후론 심지어 교도소까지 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누구 물건 훔치고 재물 손괴 정도였다가 나이가 20살에 가까워지니 폭행, 폭력 등의 일도 다반사였거든요. 남편이 술 마시면 좀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했는데 두 아들들 모두 아빠의 성향을 닮은 듯 했어요. 자식이 그러고 다니는 동안 엄마인 제가 뭐 했냐고 타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아들들을 최대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진짜 온갖 힘을 다 썼습니다. 점점 벌이가 괜찮아지자 집에 남자 가정교사를 들여 두 아들들을 교육적으로 케어할 수 있게 하기도 했어요. 정신과 상담도 수차례 받게 했고요. 하지만 아들들은 덩치 큰 남자 가정교사 대판 치고받고 싸우고는 결국 그 교사도 도망가 버리더군요. 돈 벌어야 하는 제가 24시간 붙어 있을 수도 없고 CCTV를 장착할 수도 없으니 아이들의 비행을 보며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랑으로 보듬으라 하면 엄마인 저에게 정말 가시돋친 말을 많이 했어요. 아예 대화가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에이, 또 잔소리야? 엄만 그냥 돈이나 대줘. 내 인생 내가 살 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천만 다행인 것이 제 딸은 제 성격을 닮았는지 온순하고 착했어요. 공부도 정말 잘했죠. 두 아들들한테 이 사건 저 사건으로
융단 폭격을 맞고 너무 화가 나거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면 우리 딸이 절 위로해 주었어요. 엄마, 오빠들은 이미 틀린 것 같아. 그냥 저대로 살다가 크면 독립해서 살게 냅두고 우리 둘이 오붓하게 살아요. 내가 효도 많이 할게. 더 이상 오빠들 때문에 엄마가 맨날 남한테 무릎 꿇고 빌고 욕 듣고 하는 거 싫어. 엄마 속 끓이지 말고 건강 챙겨요. 고맙다, 우리 착한 선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우리 막내딸의 위로처럼 두 아들놈들이 개차반으로 살건 말건 조금 신경을 덜 쓰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집중했어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동안 말썽쟁이 아들들 때문에 원형 탈모가 심하게 와서 머리가 군데군데 허옇게 다 빠져버렸죠. 마음을 다잡고 돈가스 가게 분전까지 총 4군데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땐 땅값이 그리 비싸지 않았어요. 도로가에 있는 땅 50평을 사서 그 위에 있던 낡은 주택을 허물고 건물을 지었죠. 맨 위에 주인 세대를 만들고 그곳에 아이들과 들어가 살며 월세를 받았어요. 그 건물이 나중에 수십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살아보니 결국 돈이 돈을 버는 거더군요. 다행히 내 사주에 돈이 좀 있는 건지 돈을 모으는 건 나름 수월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찢어지게 고생한 거나 말썽꾸러기 아들들 키우면서 속 끓인 거에 비하면 다소 쉽게 느껴졌죠. 그런데 갑자기 성인이 된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며 웬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오더군요. 결혼 얘기도 뜬금없었지만 나시티 입고 온 아가씨 외모가 더 어이없었죠. 전신에 초록, 빨간, 검정 문신들이 왜 이렇게 많던지 뽀얗고 날씬한 몸매와 피부가 아깝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엄마, 나 말이랑 결혼할 거야. 말이 진짜 끝내주게 새끈하지. 나 기술 배워서 호주 가서 돈 벌면서 색시랑 같이 살려고. 일단 처음 정착하는 돈만 좀 대주세요. 네? 뭐? 결혼? 호주? 이민을 가겠다는 거야? 아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엄마는 당황스럽구나. 큰아들 선중이는 엄마인 저에게 일단 돈만 달라더군요. 기술 배우는데도 돈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런데 지금까지 백수 논팽이로 온갖 나쁜 짓만 하고 다니던 큰아들이 기술을 배워 호주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말에 귀에 솔깃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정착할 수 있는 돈을 주고 잘 살기를 매일 기도했죠. 큰아들 내외는 곧 아들을 낳았다며 손자 사진을 보내기도 하더군요. 멋들어진 호주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가족 사진을 찍어 가끔 보내줬는데 우려와 달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한시름을 놓았답니다. 그 즈음엔 모아놓은 돈도 꽤 되었기에 대출 끼고 원룸 건물 한 채를 더 살 수 있었어요. 호주에서 큰아들로부터 편지 한 장이 날아왔어요. 엄마, 저 선중이에요. 호주 물가가 워낙 비싸서 우리 가족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내가 번 돈으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돼요. 손자도 낳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 엄마가 이번에 산 원룸 건물 월세 내 앞으로 계속 주면 안 될까요? 저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부탁드려요, 엄마. 네? 이토록 구구절절하게 쓰여 있는데 엄마로서 돈을 안 주기가 어려웠어요. 둘째 아들은 돈을 펑펑 써댔지만 저와 딸내미는 진짜 아껴서 쓰고 있었기에 그래도 자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머나먼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안타깝고도 기특한 마음이 들어서 원룸 월세를 큰아들 앞으로 계속 넣어줬죠. 그나마 정신 차려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말이죠. 문제는 둘째였어요. 둘째 놈은 성인이 되기 전부터 여자 문제로 아주 속을 썩이더군요. 우리 아들로 인해 피해를 본 여자들이
부모와 함께 집으로 쳐들어와 깽판을 부린 적도 있었지요. 야, 이 아편네야. 아들놈을 어떻게 키웠길래 사기꾼으로 만들어 우리 딸을 농락시켜. 당신 아들 어딨어? 최선우 이 새끼 어딨냐고. 대체 무슨 일인가요? 말씀이라도 들어보고 사죄드리고 손해배상하겠습니다. 제발 진정하시고 앉아서 차분히 말씀 좀 해주세요. 니년 아들이 의사라고 속여서 우리 딸하고 결혼한다며 개원 비용 대달라고 돈 뜯어낸 게 한두 푼인 줄 알아? 알고 보니 양다리도 아니고 동시에 새 여자한테 똑같은 짓을 했더구만. 당장 깜빵에 집어넣을 거야. 어딨어 니 아들? 전 또다시 손이 발이 되게 납작 엎드려 빌어야 했고 둘째 아들은 경찰서와 법정에 들락날락 거려야 했죠. 얼마 안 지나 이번에는 웬 중년 남성이 우리 집에 찾아와 저한테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더군요. 당신 아들이 50대인 내 와이프 꼬셔다가 바람핀 거 들켜서 지금 고3인 내 딸이 가출하고 우리 집안 아주 쑥대밭이 됐다고. 네 새끼만 소중한 줄 알아? 우리 가정 파탄한 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또다시 빌고 경찰서, 법원, 변호사실을 들락날락거리는 걸 반복해야 했죠. 진이 다 빠졌어요. 그러는 동안 우리 막내딸은 혼자 인터넷 강의 듣고 독서실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 정책학과에 입학했어요. 장차 로스쿨 대학원에 가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면서요. 선아야, 엄마한텐 우리 딸이 최고다. 우리 딸이 내 인생의 전부야. 로스쿨 가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데? 검사? 변호사? 판사? 응, 엄마. 난 검사가 되고 싶어. 나쁜 짓 하는 우리 오빠들 같은 사람 다 때려잡게 말이야. 내 오빠들이긴 하지만 사회에 폐악을 끼치는 암적인 존재들 아냐. 다 깜빵에 집어넣고 싶어. 딸내미의 저돌적인 답변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쨌든 모범생이 딸내미 하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둘째 아들이 부잣집 딸내미를 만났다며 결혼을 선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내가 지금까지 여자들한테 저질렀던 비행들 다 비밀로 해야 돼? 이 집안 보통 집안이 아니야. 내가 아주 부잣집 여자를 꼬셨다고. 몇백억대 자산가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이번 주말 상견례 때 엄마 연기 잘해야 해. 알았지? 막 엄청 고상한 척하고 말이야.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일방적이며 갑작스러운 결혼 선포는 똑같았어요. 며느리 될 아가씨를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상견례부터 잡았다니. 일단 아들 말대로 최대한 고상한 옷을 골라 입고 나갔죠. 부자라 하면 다들 예의 있고 교양 넘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사돈은 못 배운 나보다 더 쌍스러웠죠. 이것 봐요. 무슨 시장에서 굴러먹다 왔나? 옷을 그렇게 칙칙한 싸구려를 입고 오며 명품백도 아닌 것 같고. 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네. 정말. 이봐요. 우리 집안 땅이 몇 평 있으며 빌딩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그거 다 합치면 한 300억 넘는다고요. 우리 클래스에 맞는 사윗감을 원했는데 얼굴만 반지르르한 거럼뱅이 백수사위를 데리고 와서는 한숨만 납니다. 그래도 듣자하니 엄청 착하고 순수하다고 하던데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모를 정도로 순박하고 여자라곤 우리 딸밖에 모른다고 하니 자식 새끼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요. 우리 딸이 예비사위랑 여행 다니고 뭐 할 거 다 했다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그쪽 엄마도 돈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들었으니 세간살이 다 비싼 걸로 해오세요. 신혼집은 우리 집이 워낙 넓으니 방 하나에서 살면 되고. 걱정 마세요 사돈. 나도 돈 없는 사람 아니니 섭섭찮게 세간살이 다 맞춰드릴게요. 첫 만남에 옷 지적질부터 해서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닌가요? 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 있으시네. 이쯤 하면
상견례는 볼장 다 본 것 같으니 그만 일어납시다. 결혼식장에서 보면 되죠 뭐. 고상한 척 하려 했으나 그쪽에서 먼저 삐죽하게 나오니 저도 같이 공격하고는 냅다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둘째 아들까지 장가 보냈으니 저의 할 일은 다 했다고 느껴졌죠. 내 삶이 드디어 좀 평온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딸 선아는 로스쿨 대학원에도 한 번에 합격하고 3년 뒤 변호사 시험도 바로 패스하여 원하던 검사가 되었죠. 서울에서 검사 생활을 하던 딸내미를 따라 강남 백화점에 가서 식사도 했어요. 시골 촌년인 내가 강남 백화점은 워낙 비싸니 차마 물건은 못 사고 식사만 하고 온 거죠. 백화점 앞에서 경품 행사를 하길래 딸내미에 한번 응모해 봤어요. 그런데 덜컥 호텔 뷔페 2인권에 당첨된 거 아니겠어요? 야, 우리 딸이 복덩이긴 한가 보다. 우리 딸하고 같이 다니니까 복이 더덕더덕 붙네. 선아야, 엄마랑 다음 주에 여기 뷔페 한번 가보자. 네 덕분에 엄마가 한 번도 안 가본 호텔 뷔페를 다 가보는구나. 돈이 없진 않았지만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게 몸에 배어버렸기에 그때까지 호텔은 물론 호텔 뷔페 한번 가본 적이 없었죠. 딸과 함께 가본 호텔 뷔페엔 럭셔리한 음식들도 정말 많더군요. 눈이 휘둥그레해졌죠. 음식을 접시에 담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가족이 교양 없이 엄청나게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웃고 개걸스럽게 먹고 있더군요. 눈살이 찌푸려졌죠. 그런데 그 가족 중 아빠로 보이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호주로 이민 간 내 큰아들 아니겠어요? 아니 선중아, 너 한국 나왔어? 애기 방학 때 잠깐 나온 거야?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너 호주로 이민 간 뒤로 몇 년간 한 번도 한국 안 나왔잖아. 제 얼굴을 보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양 아들과 며느리는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주 어린 꼬마가 얄궂은 멘트를 날리더군요. 할머니, 그 돈 대주는 돈줄 할머니 맞아요? 우리 아빠가 맨날 돈줄이라고 부르던데. 우리 호주 아니고 서울 강남 살아요. 호주가 어디야 아빠? 나 호주 가고 싶어. 뭐? 돈줄 할머니?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호주 이민 간다는 건 다 뻥이었단 말이냐? 엄마한테 사기친 거야? 호주 물가 비싸다며 원룸에서 나오는 월세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돈 가져가 놓고 서울 강남에서 오지게 놀고 있었던 거야? 명절이며 엄마 생일, 어버이날에 한 번도 안 찾아오고 말이야? 이 나쁜 놈, 괘씸한 놈, 며느리년, 니년도 똑같아. 이 나쁜 것들. 옆에 있던 딸내미도 한마디 했어요. 오빠, 나 이제 로스쿨 졸업하고 검사 됐어. 오빠건 뭐건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사기쳐 먹으면 다 기소해버릴 거니까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마. 알았어? 엄마, 가요. 저와 딸내미 뒤에 대고 큰아들의 다급한 외침이 계속됐어요. 엄마, 제발 나 안 보더라도 주던 돈은 계속 주세요. 네? 나 돈줄 끊기면 애랑 손가락 빨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제발. 참으로 처참한 마음에 연신 눈물만 흐르더군요. 엄마를 가족이 아닌 돈줄로 보고 이용만 해먹다니. 다 자식 새끼 잘못 키운 내 탓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몸이 계속 안 좋았어요. 큰아들의 만행 탓에 스트레스를 받아서라고만 생각했는데 목욕을 하다 가슴을 만져보니 멍울이 좀 잡히는 것 같더군요. 당장 병원에 가봤죠. 생전 처음 종합검진이라는 것도 받아봤고요. 결과는 유방암 2.5기,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하더군요. 하늘이 노래졌어요. 한 30년 전에 암으로 죽은 남편이 오버랩되면서 나도 이렇게 죽는 건가 싶더군요. 두 아들 때문에 맘 졸이고 산 탓에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달고 살았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암에 걸렸다는 사실은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일단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마침 큰아들과 같이 술 마시고 있다더군요. 그래, 둘이 같이 있다니 잘 됐다.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단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치료는 해보겠지만 어쨌든 투병 사실을 알려야 했길래 불렀어. 아들의 반응은 가관이었죠. 뭐? 엄마가 암이라고? 그럼 죽는 거야? 헐. 어쩌냐? 걱정이네요, 엄마. 그럼 치료 잘 받으시고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취해서 다음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끊어요. 둘째 아들은 완전히 취해버렸는지 전화도 제대로 끊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하는 대화 내용이 다 들리더군요. 형, 엄마가 유방암이래. 곧 죽을 테니 엄마 재산 반띵합시다. 엄마 우울증이 좀 있으니 아예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킬까? 더 빨리 죽게. 이 미친 발언에 동조하는 큰아들의 음성까지 또렷이 들렸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지금껏 엄마라는 미명하에 다 참아주고 베풀어왔지만 더 이상은 그럴 수 없었죠. 아들한테 복수한다는 말이 웃기지만 어쨌든 두 놈한테 대갚아주고 싶었어요. 일단 저의 재산 모든 명의를 딸한테 돌려놓았죠. 증여세까지 엄청 내가면서 말이죠. 내 돈만 바라는 아들들한테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둘째 아들네 장모를 만나서 그동안 아들이 저지른 모든 비행을 다 말하고는 피해자들 연락처까지 넘겼어요. 직접 확인하시라고요. 당장 딸내미와 이혼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런 괴물 같은 자식을 사위로 들이게 한 점에 대해선 사죄했죠. 그렇게 둘째 아들은 맨몸으로 부잣집 처가에서 쫓겨났어요. 나에게 하소연하자 현직 검사인 우리 딸이 나서더군요. 안 그래도 암 걸린 엄마한테 단 1분도 스트레스 주지 마. 넌 오빠도 아니야, 이 개자식아. 내가 검사인 거 알지? 우리 모녀 앞에 평생 단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네가 지금껏 저지른 일 갖고도 충분히 깜빵에 쳐넣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 당장 꺼져버려. 큰아들이 돈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기어 들어오자 죄다 딸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재산 하나도 없다. 착한 우리 딸 앞으로 다 돌려놨어. 너랑 네 남동생이 바라는 대로 엄마 그리 빨리 죽지 않을 거야. 어쨌든 돈 한 푼 없으니 나가서 개털이 되든 말든 마음대로 살아. 넌 사람 새끼도 아니야. 악마라고. 큰아들은 제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에 실망한 듯 떠나더군요. 그 후로 그놈 소식도 들을 수 없었죠. 그렇게 두 아들과 절연하고 가뿐한 마음으로 항암 치료에 들어갔어요. 딸내미는 병간호를 하겠다며 검사라는 직업도 때려치우고 엄마인 제 곁을 지켰어요. 엄마, 걱정 마.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자격증이니까 나중에 변호사 개업해서 또 열심히 일하면 돼. 같은 법조인인데 뭐. 난 일단 엄마를 살리고 봐야 해. 엄마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안 그래? 고맙다 내 딸아. 어려서부터 네가 내 전부라고 말해왔는데 이젠 진짜 그렇게 됐네. 정말 고마워. 우리 딸 덕분에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갈 희망이 생겼어. 엄마 치료 열심히 받을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 결과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 완치 판정은 받지 못했지만 나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암 판정을 받고 실애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튼튼하게 이겨낸 절 보며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참, 항암 치료 전에 본인에게 스트레스 주는 요인이 있다면 과감하게 다 떨쳐내시고 말이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면 이젠 자기 자신을 위해
좀 이기적으로 살 때도 된 것 같습니다. 병이든 개인사든 무엇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분들, 이젠 꽃길만 걸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